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저는 지금은 가정주부인 50대 애청자 여성입니다. 평소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꼬박꼬박 챙겨 들으면서 감동적인 순간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억울한 순간에는 함께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겪었던 결혼 생활 이야기를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제 사연이 부디 애청자 여러분들께 닿기를 기원하며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동년배 친구들보다 결혼이 꽤나 늦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봤자 그때 저는 30대 초중반인 젊은 나이였지만 그 시절은 요즘 시대와는 결혼 문화가 제법 많이 달랐어요. 요즘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평균 연령대가 자꾸만 높아지는 바람에 30대 초중반에도 미혼인 선남선녀가 썩 많은 편이지만 제가 젊은 시절까지만 해도 30대 초중반의 미혼이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는 당연히 따라붙는 셈이었다고나 할까요. 물론 제가 가정을 꾸릴 생각이 없어서 결혼을 일부러 피했다거나 미루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저 이런저런 인생 역경들로 인해 바쁘게 살다 보니 첫사랑조차 만나지 못했을 뿐 믿음직한 신랑감을 만나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건 여느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아주 큰 소망이었죠. 그러던 중 저는 30대 초중반이라는 나이에 첫사랑 그 남자와 난생 처음 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사랑 그 남자는 저와는 다르게 꽤나 유복한 부잣집의 맏아들이었어요. 위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 남자의 아버님께서는 한평생 공직에 계시던 분이셨는데요. 공직에서 은퇴를 하시면서 자연과 더불어 농사를 지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생각으로 과수원 땅을 헐값에 매입했었는데 우연찮게 그 과수원 땅이 있는 지역에 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덕분에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아주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으셨다고 하고요. 아무튼 저와 그 남자는 연애 1년 만에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서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그 남자, 아니 예비 신랑은 둘 다 홍기를 넘긴 동갑 연인이었던 데다가 또한 서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결혼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 제가 결혼 허락을 받을 겸 예비 시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길이를 고르고 또 고르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여는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저에게 예비 신랑이 갑작스런 전화를 한 통 걸어오더라고요. 자기 점심시간에 특별한 약속 없지? 딱히 없지. 어제 야근해서 점심시간 때 사무실에서 잠깐 눈 좀 붙이려고. 근데 갑자기 왜? 그게 실은 방금 전에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 지금 자기네 회사 1층에 있는 카페에 있는데 점심시간 되면 자기랑 아버지랑 단둘이서 점심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 아버님께서 갑자기 우리 회사를 찾아오셨다고? 음, 아버지께서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외출 나가셨다가 일정 마치고 귀가하시던 길에 우연히 자기네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되셨나 봐.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같이 점심이나 함께 할 생각으로 가셨대. 그날 예정에도 전혀 없던 예비 시아버님의 갑작스런 방문이 저로서는 더더욱이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당시 아직 예비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지도 않은 상황이었을 뿐더러 당연히 결혼 허락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는 예비 시아버님과 일면식도 전혀 없는 사이였고요. 그런 와중에 신랑마저 동석하지 않은 채로 예비 시아버님과 단둘이서 점심 식사를 나누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이래저래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직접 회사까지 걸음을 해주신 어른을 함부로 바라맞힐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급히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서 우황청심환을 한 알 꿀꺽 삼키고 나서야 예비 시아버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아버님께서는 내면으로부터 숨길 수 없는 강직함이 마치 후광처럼 자연스레 뿜어져 나오는 분이셨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마치 소미불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면모를 동시에 갖추신 대장부셨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임가춘이라고 합니다.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선 약속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무리에 대해서 사과부터 할게요. 아무리 손이 사람이라고 한들 이런 식으로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거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받기 전에 미리 단둘이 마주 앉아서 꼭 물어보고 싶은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일부러 오지 말라고 했고요. 괜찮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하문하셔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이라면 뭐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어서 고마워요. 우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쩌다가 홍기를 넘기게 되었는지가 궁금한데 실례가 아니라면 대답을 청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저는 우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예비 시아버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뜩이나 가정 형편도 많이 어려운데 형제자매들도 많아서 3남 2녀씩이나 되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첫째인 맏딸이고요. 그랬군요. 자라면서 참 많이 힘들었겠어요. 물론 힘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행복했던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저희 형제자매들은 콩 하나도 서로 나눠 먹을 만큼 우애가 아주 깊었고 부모님께서도 존경스러운 분들이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가난한 데다가 형제자매들까지 많은 집안에서 맏딸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아주 단단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맞벌이 부부인 부모님께서 출근을 하시면 큰 누나이자 맏언니인 제가 당연히 동생들을 보살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책임감은 제가 성인이 되면서 더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의 벌이만으로는 그 많은 형제자매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모두 다 해주시기는 어려웠거든요. 심지어 제 아래 형제자매들은 다들 연년생이었습니다. 즉 둘째가 대학에 입학하면 바로 이듬해 셋째도 대학에 입학하고 또 바로 이듬해 넷째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였죠. 사정이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대학 등록금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고 이에 저는 자진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곧장 취업을 해서 부모님과 함께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기가 지나도록 아직 미혼이었던 거군요. 네, 동생들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놓고 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홍기가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인생을 손해봤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나요? 충분히 억울할 법도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아드님과 따님을 키우느라 꽃다운 청춘과 인생을 손해보았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맏딸이자
동생들의 큰 누나 큰 언니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저의 대답에 마음이 뭉클해지셨던 것일까요? 예비 시아버님께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아들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아드님이랑은 거래처 직원 사이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드님의 심성이 정말이지 올곧은 대나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라면 한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군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 내 생각도 처자의 생각이랑 똑같아요. 신사임당을 꼭 닮은 심성을 가진 처자라면 우리 아들을 한평생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더라도 모쪼록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마 세아가. 그렇게 저는 시아버님의 며느리가 되었는데요. 다만 저는 그날 귀가하시는 시아버님의 뒷모습으로부터 아주 기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님께서는 마치 젊은 장정처럼 아주 힘이 넘치는 건강한 분이셨고 풍채 또한 아주 크고 탄탄한 분이셨는데 제 눈에는 뚜벅뚜벅 걸어서 멀어지는 아버님의 모습이 자꾸만 아련하게 보이더라고요. 뭐랄까, 이승에서의 모든 소임을 마무리 지은 채로 하늘을 향해 호련히 떠나가는 신령님을 뵙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스로의 그런 생각을 불경하다고 여겼습니다. 건강하신 아버님의 뒷모습에서 호련히 떠나가는 산신령님을 떠올렸다니 그만한 불효가 또 어딨겠냐고요. 아무튼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크게 환영해 주시면서 결혼식까지 아주 순조롭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버님을 처음 뵙던 그날 느꼈던 기묘한 기분은 아무래도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바로 그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맏며느리의 첫 문안 인사를 받은 아버님께서 별다른 조짐 없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셨다가 그날 밤에 소천하셨거든요. 마치 정말로 이승에서의 모든 소임을 마무리 지었고 그래서 이승에 아무런 여한도 없으신 분처럼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으신 채로 말이죠. 아버님의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우리 아버지의 성격으로 봐서는 미리 약속도 없이 누구를 갑자기 만나러 가고 그러실 분이 아닌데 아무래도 나한테 최고의 신부감을 점지해주고 싶으셨나 봐. 실은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들 며느리한테서 첫 문안 인사를 꼭 받고 싶어. 오늘까지 버티셨던 걸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와 남편은 서로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존경스러운 아버님의 아들이자 며느리로서 앞으로 한평생 아버님을 본받으며 아버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자고 말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 저희 부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여동생인 손아래 시누이였는데요. 다만 당시 시누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분명 저희 부부에 비슷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 느낌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새언니의 첫 문안 인사는 꼭 한번 받아보고 싶으셨던 모양이네요. 아가씨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너무 신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아빠는 딸인 저는 늘 뒷전이었고 아들인 오빠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방금 느끼셨나요? 당시 신우이는 분명 소천하신 아버님을 향해 무언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댁의 새 식구가 된 저로서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신우이에게 아버님을 향해서 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물어볼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첫 명절을 맞이하기도 전에 시댁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어머님께서 쓰러지셨다고?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계신 걸 경비원 아저씨께서 발견하고 전화를 주셨어. 위독하신 건 아니지? 혈압 때문에 잠깐 쓰러져 계셨을 뿐인 거지? 그건 병원에 도착해봐야 알겠지. 지금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는 중이라니까 우리도 얼른 가보자.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이송되신 응급실로 한달음에 달려갔는데요. 바로 그날부로 며칠을 내리 생사를 오가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천만다행으로 의식을 되찾으실 수 있었지만 진정한 비극은 이제 겨우 시작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다리가 왜 움직이지를 않는 거냐고.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중풍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온 거래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곁에는 저도 있고 저희 남편도 있고 아가씨도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그만 떠들고 내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테니 얼른 의사 양반 앞으로 데려다 줘. 그날 시어머니는 주치의 선생님께 나을 수 있는지 다시 걸을 수 있는지 골백 번이고 더 물어보셨지만 주치의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중풍으로 인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셨을 뿐 앞으로 영원히 두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셨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허리 아래쪽의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두 다리만 마비가 된 것과 허리 아래쪽의 모든 신경이 마비된 것이 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스로 볼일을 보실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두 다리만 마비가 되었다면 제가 시어머니를 병기에 앉혀드리면 스스로 볼일을 보실 수 있었을 테지만 허리 아래쪽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는 바람에 어머님은 볼일마저도 자신의 의지대로 어찌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셨거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변이나 소변이 어머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어머님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흐르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해야만 하셨고 어른이 되어서 똥기저귀를 찬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우셨는지 어머님의 마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면 다 큰아들에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눈물을 머금은 채로 부탁해야만 하는 상황이 종종 생겼거든요. 하물며 어머님은 고작 몇 달 전에 남편과 사별을 겪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악마가 되었어요. 며느리로서 성심성의껏 간병을 해드리는 저를 아주 쥐잡듯 잡아대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면전에다 대고 이런 폭언까지 퍼부어댈 정도로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요즘 이 한많은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바로 너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거야.
근래 들어서 그것만큼 재미난 일이 또 없더라. 저를 괴롭히는 낙으로 살고 계신다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보렴. 우리 집이 지금 왜 이 꼴이 되었으며 내가 지금 왜 이 꼴로 살고 있겠니? 다 니년이 흉악스런 친정 귀신을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이잖아. 물론 제가 시집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시고 어머님도 풍을 맞으셨지만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 되는 건가요? 하물며 저희 친정 얘기는 왜 나오는 거고요? 원래 가정사는 조상님들께서 어떻게 잘 굽어 살펴주시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법이니까. 너네 친정이 왜 백날 첫날 가난뱅이 신세를 못 벗어났겠니? 니년이 시집을 오자마자 우리 집에 악재가 연달아서 터진 이유는 또 무엇인 것 같고, 그게 다 너네 친정 조상님들이 저승사자도 혀를 내두르는 악귀라서 그런 거야. 그놈의 악귀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거고. 문제는 그런 일이 어쩌다 한 번씩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시모는 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대며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거든요. 물론 시모가 그러는 건 육체의 병환이 마음의 병으로 번져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러는 것일 테지만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죠. 당시 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치는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지옥 불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시모의 폐악질은 며느리인 저 한 사람에 국한된 일 또한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다하다 자기 아들인 제 남편까지 아주 후레자식 취급하며 종처럼 부려먹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나 저희 남편이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헌신적으로 병수발을 드는 저희 부부에게 세상 둘도 없는 효자 효부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데 시모는 날이 갈수록 더더욱 저희 부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일이 대체 그렇게 되는 동안 신우이라는 사람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요. 말도 마세요. 시모가 중풍으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기가 무섭게 마치 도망치듯이 냉큼 분가를 내서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이후로는 정말 가끔 한 번씩 집에 코빼기나 비추는 정도였는데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 게 평소에는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불쑥 나타나서 시모에게 손을 빌려대기 일쑤였어요. 하물며 시누이가 시모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된소리를 맞는 건 다름 아닌 저희 부부였고요. 시모가 오직 시누이만 자기 배 앞 하나 한 자식인 양 감싸면서도 저희 부부한테는 아주 대놓고 화풀이를 했거든요. 게다가 시모와 시누이는 쿵짝이 아주 잘 맞는 모녀지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모에게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시누이에게까지 이런 말을 수시로 들어야만 했거든요. 새언니, 요즘 우리 엄마가 맨날 오빠랑 언니만 쥐잡듯이 잡아대고 나한테는 그저 오냐오냐 애지중지하니까 기분 나쁘죠? 하긴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엄마한테서 대놓고 차별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쵸? 아가씨, 지금 누구 놀려요? 네, 놀리는 건데요. 뭐라고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이봐요,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윗사람이에요. 손윗사람한테 깍듯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추태냐고요. 그러는 세연이야말로 오빠의 아내인 주제에 나한테 큰 소리 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싶으면 피해자인 내가 아니라 가해자인 언니네 남편한테 하라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라는 건데요. 다
당연히 언니네 남편이 가해자죠. 우리 아빠는 어릴 적부터 딸인 난 안중에도 없이 오직 아들인 오빠한테만 온갖 편애랑 사랑은 다 퍼부으면서 키우셨거든요. 그런 오빠의 아내인 새언니는 나한테 큰 소리 낼 자격 없어요. 오빠가 한평생 쌓아올린 편애의 업보를 언니도 같이 되돌려받는 것뿐이고 결국엔 결혼 잘못한 언니 잘못도 되는 셈이니까. 흥! 이처럼 시누이는 무슨 말만 꺼내다 치면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아들 자식과 딸 자식을 차별하고 편애를 했다는 둥, 저희 남편은 차별과 편애의 수혜자고 시누이 자신은 피해자니까 그 시절에 쌓여있던 업보를 저희 부부가 한꺼번에 돌려받는 중이라는 둥, 정말 이제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누이의 말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아내로서 그이가 얼마나 대쪽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아들 자식과 딸 자식을 차별하셨을 분이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시누이는 매번 저에게 업보 타령을 해대니 저로서는 정말이지 복장이 터져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시달리다가 우리 부부 사이마저 균열이 갈지도 모른다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부부의 행복을 위해 시댁과 의절을 단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물론 나도 당장이라도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야. 의절을 해서라도 당신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고. 하지만 의절은 지금 잠깐의 임시방편일 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까지 똑같이 의절을 선언해버리면 당장 잠깐은 통쾌할지언정 결국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꼴일 테니까. 그럼 무슨 다른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야? 난 말이야, 오늘부로 참고 견디는 싸움을 시작해보려고 해. 엄마랑 동생의 만행에 휘말려서 똑같이 받아치지 않는 거야. 그래봤자 우리도 똑같이 추잡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릴 뿐이니까. 대신 우리는 고고하고 깨끗한 한 마리 학처럼 올바르고 반듯한 인생길만을 걸어 나가자. 그렇게 해야지만 훗날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에 우리가 엄마한테 당당하게 이런 말을 던질 수 있어. 어머니는 좋은 부모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한평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어머니의 인생 말년은 잘못되었고 틀렸고 추악해졌지만 우리의 인생은 반듯하고 고결하며 옳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저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역시 저희 남편은 아버님의 아들답더라고요. 덕분에 가슴 깊이 탐복한 저 또한 당장의 진흙탕 싸움보다는 고결한 싸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갈수록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시모를 닮아가기 싫어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시아버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고결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남편이 시누이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빠라는 존재에게는 동생이 엇나간 삶을 살지 않도록 바로잡아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기에 남편은 시누이가 다시는 제 앞에서 대바라진 언행을 보이지 못하도록 아주 불같이 화를 내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은 지켜보는 저마저도 살이 떨릴 정도로 아주 무서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저는 불같이 화를 내는 남편으로부터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한평생 계셨던 공직이 다름 아닌 군대였고 더군다나 아버님께서는 원스타 장군님이셨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남편은 진짜 장군님 아버지를 둔 장군감 아들이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남편의 불같은 성화 덕분에 시누이는 깨갱하듯 찌그러져
이후로는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 정도가 되었고 덕분에 저의 일상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비록 시모의 만행은 여전했지만 저희 부부는 일절 말려들지 않은 채로 마치 순결하고 고고한 한 마리 학처럼 대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글쎄 시모의 폐악질이 결국에는 잠잠해지더라고요. 뭐 어찌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을 터였습니다. 왜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시모가 주구장창 혼자서 폐악질을 부려봤자 뭐 하겠냐고요. 저희 부부가 좀처럼 일절 말려들지를 않는데 말이죠. 즉 시모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다가 결국에는 제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부부는 시모와의 다툼으로부터 절반의 승리를 거두게 된 셈이었고 그러한 절반의 승리는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의 지혜 덕분이었어요. 한 마리 학처럼 고고한 싸움으로 맞서자는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결국엔 시모의 폐악질에 휘말려 버리는 바람에 몹쓸 며느리로 타락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절반의 승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모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시모의 투병 생활이 8년 차에 접어들고 있던 무렵 그때까지도 계속 고고한 학처럼 시모를 돌보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또 한 번의 악재가 터져나오고야 말았어요. 그 악재는 다름 아닌 시모의 중풍 합병증이었습니다. 당시 시모는 여러 합병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삽시간에 심각해져 버린 나머지 이제 슬슬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서는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마. 난 말이다. 너희가 지난 8년 동안 내 병수발을 들어준 것이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 저로서는 정말이지 빈정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임종이 다가오는 바람에 총기가 흐려졌다고 한들 저희 부부가 지난 8년 동안 정성껏 병수발을 들었던 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시모에게 대차게 따졌습니다. 최소한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는 고맙게 생각하셔야 하는 일 아닐까요? 아범이 아버님을 닮은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진작 어머님을 외면해버렸을 테니까요. 저도 아버님의 며느리로서 지난 8년 동안 어머님 병수발을 들었던 거고요. 아범이 나랑 내 남편의 피를 단 한 방울도 물려받지 않은 남의 집 자식이라면 어쩔 테냐. 그래도 그런 소리를 떠들어댈 수 있을 것 같더냐?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아범이 어머님 아들이 아니면 대체 누구 아들이겠냐고요.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 저놈은 이 집 혈육이 아니라 내 남편이 집 밖에서 주워 데리고 온 업둥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놈이랑 너를 들들 볶아댈 수 있었던 거야. 정말 이제 저희 부부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아버님께서 밖에서 주워서 데려온 업둥이라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시모는 저희 남편이 시댁핏줄이 절대 아니라며 박박 우겨대더니만 급기야 이런 말까지 꺼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유산은 유일한 후손인 내 딸에게만 물려줄 거다. 너희들 따위가 불만을 갖던 말던 난 반드시 그렇게 할 테니 진짜 이 집 식구 아닌 남의 집 자식들은 오늘부로 썩 사라져서 앞으로 영영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시댁을 찾아온 참인 시누이가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를 듣더니 거의 안방문을 때려 부술 기세로 뛰쳐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시모를 향해 아주 뜻밖의 말을 외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나이를 잡수셔도 좀 곱게 잡수셔야죠. 오빠랑 세연이한테 미안하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이,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왜 갑자기 저놈들 편을 드는 게야?
그게 궁금한 건 저와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신우는 지난날 불같이 분노한 저희 남편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은 이후로 기가 팍 꺾여서는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 지경이 되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부를 감싸줄 정도로 개과천선한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하물며 그날 신우이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서툴리면 시댁을 모조리 때려 부수기라도 할 것처럼 시모를 향해 아주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왜 갑자기 오빠랑 세연이 편을 드냐고요? 진짜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지난 8년 동안의 시간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그동안 엄마랑 내가 오빠랑 세연이한테 무슨 짓거리들을 벌였는지, 성의껏 병수발 들어준 언니네 부부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빠가 남의 집 아들이니까 유산 한 푼 안 물려주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실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 집을 모조리 때려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낼 테니까. 도통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졌습니다. 신우이를 당장 시댁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정말로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술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죠. 당시 신우이의 기세는 진짜 그러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이에 저희 부부는 아무런 자초지종도 모른 채로 일단 불상사부터 막기 위해서 신우이를 간신히 집 밖으로 끌어내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또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글쎄 저희 부부 앞에 대뜸 무릎을 꿇고서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석고대죄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새언니. 제가 그동안 아버지랑 오빠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언니한테까지 몹쓸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고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요. 일단 진정하고 저랑 오빠가 알아들을 수 있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요. 그래야 저희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신우이는 자신이 며칠 전 직접 겪었던 일을 저희 부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우이는 어느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식당으로 어릴 적 친구가 자기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해요. 더욱이 그 친구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저희 시아버님과 같은 날에 육군 장교로 임관한 동기셨기에 자연스럽게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희 아버지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제 아무리 가장 아끼던 부하가 어린 생명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고 한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데려다 아들로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말이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저희 오빠가 다른 분의 자녀였어요? 에? 그러는 너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니? 아이, 설마 지금껏 전혀 몰랐던 거야? 네, 부모님 두 분 다 지금껏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하긴 너희 오빠가 친엄마에게 버림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건 당연지사일 테니. 자식 사랑이 유달리 지극한 너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평생의 비밀로 간직하길 바라셨을 거다. 여간 그래도 이렇게 탄론하게 된 김에 모든 진실을 다 들려주도록 하마. 그리야 너도 행여 아버지나 오빠에 대한 오해가 없을 테니 말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젊은 중대장이던 시절 옆중대에 아주 전도 유망한 중사가 한 명 있었다고 해요. 원래는 아버님의 중대에서 근무했었지만 능력이 워낙에 특출나서 옆중대로 차출이 되어간 분이었죠. 아버님께서는 그 중사가 옆중대로 보직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유달리 총애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소 휘하 병사들을 친가족처럼 아끼는 분이셨고
그건 중사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사님께서 훈련 도중 사고로 인해 사경을 헤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필이면 중사님의 아내는 만삭이 임산부였는데요. 남편이 사경에 빠져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만 조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튿날 중사님께서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지만 중사님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와 갓난쟁이 사내아이 한 명이었죠. 저희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아기는 누구고요? 자네 한 사람은 이 갓난쟁이를 내 품에 안겨주고 도망을 가버렸네. 애 딸린 과부 팔제가 되기는 싫고 설령 자네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아내로 살아가는 건 더더욱 싫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중사님에게는 도망친 아내를 향해 분노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사님의 생명의 불꽃이 거의 다 꺼져가던 참이었거든요. 이에 중사님은 마지막 힘을 모두 쥐어 짜내어 저희 아버님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중대장님께서 키워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먼 훗날 천국에서라도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말고 이제 편히 눈 감고 푹 쉬시게. 자네 아들은 내 호적에 올려서 내 아들로 부족함 없이 잘 키워줄 테니까. 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한많은 생을 마감하셨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상의 끝에 중사님이 남긴 갓난쟁이 아들을 두 분의 호적에 친자로 올렸습니다. 마침 두 분은 꽤나 긴 시간 태기가 없었기에 어머님께서도 그 사내아이를 흔쾌히 자녀로 받아주셨죠.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죠. 그 갓난쟁이 아들이 바로 아가씨네 오빠이자 저희 남편이었던 거군요. 결국 저희 남편이 시부모님의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모두 사실이었던 거고요. 네, 맞아요. 그치만 저희 아버지는 오빠를 정말 친자식으로 여겼어요. 정신이 멀쩡하던 시절에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면 제가 차별을 받아왔다는 오해에 빠진 채로 지금껏 한평생을 살아왔겠냐고요. 처음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을 키우면서 참으로 행복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몇 년 뒤 친딸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죠. 아버님께서 당신의 친딸보다 엎둥이인 아들을 더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는 늘 오빠에게 덤을 2개씩 더 주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10개를 주면 오빠한테는 덤을 얹어서 12개씩 주기 일쑤셨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빠만 편애한다는 오해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건 아버님께서 저희 남편만 편애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다는 뜻인가요? 네, 언니. 친구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린 시절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가 받았던 그 10개가 절대로 적은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10개가 모두 저를 향한 아버지의 최선의 사랑이었고, 아버지께서는 오빠만이 아니라 저한테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듣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네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통은 친자식에게 사랑을 더 베풀기 마련인데, 친구 아버지께서 그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핏줄을 물려받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오히려 오빠한테 덤으로 몇 개 더 쥐어준다고. 그 덤 2개는
하늘에 있는 친부인 김중사 몫의 사랑이라고.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빠와 저에게 똑같은 양의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분인 거죠. 그랬군요. 역시 아버님은 훌륭한 부모님이셨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더더욱 아버님이 존경스럽네요. 아버지도 존경스러운 분이었지만 오빠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빠는 아버지한테 받은 사랑을 반으로 뚝 떼어서 늘 저에게 나눠 주었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누리고 자란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어요. 그래 놓고서는 그까짓 오해에 빠져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오빠랑 세연이한테 그토록 몹쓸 짓을 저질렀다니. 저 진짜 못됐죠, 언니. 전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의 아가씨는 아버님의 딸 자격이 충분해요. 저희 남편이 아버님을 꼭 닮은 아들인 것처럼 지금의 아가씨도 아버님을 꼭 닮은 아주 훌륭한 따님이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겠냐고요. 아버님께서 인정한 좋은 며느리감인 제가 보장할 테니까 죄책감 같은 건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날 저희 부부와 시누이는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으며 비로소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저희 세 식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곧장 시모 앞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난 고난의 8년 내내 시모의 폐악질을 마치 한 마리 학처럼 순결하고 고고하게 버티고 또 버텨왔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마침내 이루기 위해서였죠. 시력은 멀쩡하니까 아주 잘 보이시죠? 저랑 안 사람은 동생이랑 화해했어요. 동생이 그간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봤자 네 놈은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누가 뭐래도 넌 업둥이고 남의 집 자식이야. 아니요. 저희 식구가 아닌 사람은 오히려 어머니죠. 저와 동생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의 자녀고 안 사람은 아버지께서 직접 인정하신 현모양처 며느리지만 지금 어머니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다시 만난다고 한들 그 추악한 마음을 가진 채로 아버지로부터 부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기 전에 악마가 되어버린 어머니가 천국에 계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수나 있을까요? 너 지금 감히 나를 겁주려는 거니? 아이고 가짜나서 정말. 어머니가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추악한 사람은 오직 하나, 어머니뿐이에요. 단언컨대 어머니의 삶은 잘못되었습니다. 인생 노년에 스스로 틀린 길을 걸어버리셨으니까요. 반면에 저와 안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삶은 옳았습니다. 어머니의 폐악질을 지독하게 겪으면서도 저와 아내는 고결하고 흠없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끝끝내 지켜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의 말에 시모는 결국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야 말았고 이내 시누이 또한 시모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엄마 나는요. 남들은 구경도 못 해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어릴 적에 이미 아버지에게 다 받았어요. 그까짓 돈, 유산 하나도 안 아까워.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진귀한 사랑이 한가득 깃들어 있는데 그까진 유산이 대수겠냐고요. 그니까 유산은 한 푼도 빼먹지 말고 오빠랑 세연이한테 전부 다 주세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유산을 받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난 8년 동안 엄마랑 나의 폐악질을 견뎌내면서까지 정성껏 병수발을 해준 오빠와 세연이 단 둘뿐이니까요. 그치만
그 유산은 너희 아버지 재산이잖니. 너희 아버지의 핏줄을 물려받은 사람은 너 하나뿐이고. 아, 나 참 답답하네 진짜. 전 그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던가요. 내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신우이는 그렇게 말을 마쳤고 이제 남은 건 단 한 사람, 며느리인 저의 차례였죠. 이제 결정하시죠. 늙고 병든 인생의 황혼길이 낙동강 오리의 신세 되고 싶지 않다면 저랑 아범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여하세요. 만약 사과하시고 용서받으면 훗날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 어머님의 모습이 최소한 부끄러운 부모로 기억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 시모는 저희 부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후회의 눈물을 뚝뚝 흘려가며 사과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똥기저귀까지 차는 반신불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마치 망령이라도 들어버린 사람처럼 해괴망측한 짓거리들을 저질렀다고 말이죠. 물론 저희 부부는 바로 그날 시모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저질렀던 만행들이 워낙에 컸기 때문이었죠. 다만 저희는 시모에게 마지막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만약 시모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그때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도 해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바로 이튿날부터 시모는 신우이가 직접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매일같이 불당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해서 108배는 할 수 없었지만 부처님 앞에 눈을 지그시 감은 채로 참선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매일 뉘우치고 참회했죠. 그런 정성에 탐복한 저희 부부는 마침내 시모를 용서해드렸지만 그럼에도 시모는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부처님 앞에서 참선을 하며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로써 한때 저희 시댁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모두 일단락되어지나 싶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시모, 아니 시어머님 사후 유산 정리 과정에서 저희 부부와 시누이 사이에 작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주 우애 깊고 화목한 다툼이었죠. 시누이가 거액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어머님의 병수발을 들어준 일에 대한 보답이라면서 한사코 제 앞으로 돌려주려고 떼를 썼거든요. 이에 저는 고심 끝에 시누이 몫의 유산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유산을 혼자서 꿀꺽하고 삼키지는 않았어요. 유산으로 좋은 한정식집을 하나 차려서 시누이에게 경영을 맡겼거든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누이는 더더욱 끈끈한 가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이 사연을 하늘에 계신 아버님과 어머님께 바치며 이만 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